20일의 생각 이세영입니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곽재구 시인의 1981년작 사평역에서의 도입부입니다. 서민들의 가난과 기다림, 서러움과 침묵을 눈 내리는 시골역 대합실 풍경으로 그려낸 수작으로 꼽힙니다. 시에 등장하는 사평역은 상상의 역입니다. 사람들은 광주에서 나고 자란 시인의 연대기를 토대로 그 배경을 남광주역이나 전라선 남평역쯤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남광주역은 경전선의 노선 변경으로 2000년 폐선됐습니다. 남평역은 운행편과 승객이 줄면서 현재 무인 역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의 실제 배경이 어디든 전국의 역사들 가운데 많은 곳이 사평역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코레일이 효율화라는 이름으로 한 해 20곳 남짓한 소규모 역들을 잇따라 무인화하거나 폐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도 효율화 논리로 사라지는 것들이 과연 기차역뿐일까요? 999호 한겨레 20일 표지 이야기는 사라지는 철길과 기차역, 그 소멸의 정치 사회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경제팀 정은주 기자가 지난 2월 4일부터 닷새간 철길과 역사들이 사라진 전국 지방 도시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부지런히 발품을 파셨던데 어디를 돌아보셨습니까? 기사 나온 데보다 좀 더 다른 것 같고요. 네. 이제 부산으로 우선 내려가서 부산에서 우선 동계 남부선을 좀 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전라도로 가는 경전선? 서울에서 전라도로 가는. 아니죠. 부산에서. 네. 부산에서 전라도로 가는 경전선을 탔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동대구에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이제 영주를 통해서 강릉을 갔다가, 네. 그 다음날에 다시 서울에서 다시 충북선을 타고, 그리고 장항선도 타고 그랬습니다. 뭐 계산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총 뭐 여행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안 따져봐서. 네, 알겠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면서요? 어떤가요? 비슷한 것도 있고, 네.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선 작은 마을, 작은 역들이 사라지고 있고, 네. 거기서 일하는 역무원들이 없어지고 있는 현상은 비슷한 현상이고요. 네. 또 이제 그 곡선화, 또 직선화를 하면서 역들이 많이 옮겼어요. 그러면서 옮겨진 새 역은 굉장히 크고 깨끗하고 좋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주변은 굉장히 황량하다는 것도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있었던 옛 역들이 있었던 곳은 네. 여기 이제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 상권이 많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받았다는 것도 공통점인 것 같고요. 다른 점을 찾으라면 새마을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낡은 그 기차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전엔 특급 열차였는데. 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거의 수명이 지금 1, 2년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그런 좀 낡은 새마을호가 주로 이렇게 전라도 쪽으로 가는 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 기차역이라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수십 년 동안 삶과 함께 온 장소 아니겠어요? 이것들이 사라진다니까 사실 이제 아쉬움이나 박탈감이 클 텐데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요. 사실은 이게 사라지고 나면 그 소중함이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사라진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승객이 줄어들면 이제 역무원이 없어지고요. 역무원이 없어지다 보면 다시 더 승객이 더 줄어들고 그러다면 이제 그 역이 폐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운행 편수도 줄어들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서서히 떠나가게 돼서 그 상실감이라는 게 아주 피부로 확 다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역이 완전히 떠나간 후에는 몇 년이 지나면 정말 그 지역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장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항, 재련소로 유명한. 네네. 그 장항이 장항선의 마지막 그 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죠. 장항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용산서부터 타고 갈 수, 용산에서 장항까지. 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장항이 이제 지금은 이제 군산까지 이어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마지막 역이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장항이 복선화가 되고 직선화가 되면서 예전에 있던 장항읍이 아니고 지금 이름만 장항역일 뿐이지 그러니까 서천군의 마서면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장항읍에는 더 이상 이제 역이 서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있던 장항역은 이제 화물역으로 바뀌었는데 이 화물역에도 이제 그 화물차가 뭐 한 달에 두서너 번밖에 서질 않거든요. 이 장항이 그 광주하고 똑같이 읍으로 승격이 됐을 만큼 그렇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심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상권도 거의 다 죽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문 닫은 곳도 굉장히 많고요. 건물도 굉장히 낡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로 강등이 되는 상황이니까 장항 리로. 네, 그럴 정도로 이 주민들이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항역이 옮긴 게 2008년이거든요. 그리고 왜 이제 옮겼나요, 근데? 그러니까 복선화와 직선화가 되면서 철길을 직선화를 만드니까 이 장항읍까지 들어오지 않게 된 거죠.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이 세월이 한 이 정도 지나면 한 5, 6년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그 역이 갖고 있었던 가치 이런 거를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있던 역과 지금 역 사이 거리는 얼마나 돼요? 한 4km, 5km 정도 되는데요. 심리 정도는. 네, 택시를 타고 가면 한 6,000원 정도 나와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 용산에서 거기 장안까지 내려가는 게 한 14,000원 정도 들거든요. 만약에 어르신들이라면 한 9,900원? 그러니까 사실 6,000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안 사람들도 그 장안역을 잘 이용하지 않더라고요. 그 정부에서는 이제 그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승객이 많지 않은 역 같은 경우는 운행 편수를 줄이고 역을 뭐 간이역을 무인화하거나 폐쇄하거나 꾸준히 줄여왔죠.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전국의 열차역을 한 600곳이라고 본다면요. 지금 무인화된 곳이 한 200곳, 207곳. 3분의 1 정도예요. 네. 그리고 목표는 300곳까지 늘 절반을 할 생각이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폐지하는 곳도 있고요. 이게 꾸준히 이제 줄여왔는데 이 대표적인 곳이 이제 최근에 된 곳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게 영동선에 있는 민기역하고 현동역인데 굉장히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의정부역상은 어느 군에 속하나요? 봉화군이고요. 경북 봉화군. 예, 영주에서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주에서 통해서 들어갔었는데 그 두 역 다 어르신들이 있는 그리고 뭐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이죠. 근데 10월서부터 이 역이 이제 무인화로 바뀐다는 건 이제 역무원이 없어서 매표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어르신들이 기차를 타면 거기에서 이제 표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울이나 아니 좀 멀리 부산이나 이렇게 가시려면 영주역에 내리셔서 다른 열차로 다시 예매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자기네 여기 임기역이나 현동역이 있을 때에는 거기서 한꺼번에 다 예매가 다 가능했기 때문에 뭐 자리를 찾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혹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예매를 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불가능해져서 현장에는 역에 가야지만 표를 예매할 수 있으니까 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게 어르신들이라서 인터넷으로 예매해도 참 하시기도 힘드실 네,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예매가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분 말씀으로는 병원을 갈 예약이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춰서 나가서 여기에 역까지 갔는데 표가 없어가지고 입석으로 가실 수는 없으니까 너무 어르신들이니까.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부인들에게 이제 이런 특히 이렇게 작은 역일수록 오히려 그렇게 도움을 줄 만한 역무원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 게 이게 또 교통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코레일에서 이제 비단 뭐 역이나 열차 편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아예 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지금 검토 중인 노선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지난해 6월이죠. 그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게 나와서 그때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게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영화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개편 방안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적자 노선을 민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레일 입장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 벽지 노선, 적자 노선 중에서 가장 적자 폭이 큰 노선들이 한 8군데 정도를 선정. 어느 곳이죠? 우선 대표적인 것이 정선선하고 진해선이 대표적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해 남부선이나 경전선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런 곳을 먼저 그러면 민간에 개방을 하겠다. 근데 사실 민간 입장에서 적자 노선을 그걸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게 가뜩이나 돈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너무나 재정적 부담이 커진 지자체가 폐선에 이 선을 이제 포기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로서는 이제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재정 건전성을 또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화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런 정책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들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철도가 경제 논리로 따져야 할 곳이냐 아니냐에 굉장히 근본적인 판단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 벽지 노선이 이제 없어지면 결국은 이게 바로 양극화가 더 확대되는 거거든요. 양극화. 예, 철도가 많이 다닐 수 있는 그 돈이 되는 수도권에서는 철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돈이 안 되는 벽지 노선. 하지만 더 이 철도의 어떤 의미가 더 강한 곳에서는 이 철도가 줄어드니까 이런 이 사회 양극화 현상에서 이 철도가 가져가고 있는 그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을 경제의 논리로 밀어붙여서 적자 노선을 없애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좀 예를 좀 들어보면요. 철도가 그냥 단순한 적자의 문제가 아니고 철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런 조사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철도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익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지하철이 없다고 치거나 아니면 경부선에 화물선이 없다고 친다면 길거리에 얼마나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면 그 길거리는 차 때문에 생각되는 교통 유발 혹은 뭐 도로 유지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철도의 역할까지 만약에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유럽에서 조사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도에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면 철도가 가진 그 경영 성적 대비 그 역할이 최고 75배까지 가치가 있다. 이런 연구가 지금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데서 발표한 수치보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그리고 단순한 적자의 가치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 비용으로 본다면 훨씬 더 철도의 가치가 더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몇십억, 몇백억의 적자가 아니라 그것이 없어질 때 이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안아야 할 그 가치를 따져본다면 적자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지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90년대 일본 영화 중에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간이역의 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폐선이 되든가요. 아마 이 역 자체가 폐쇄가 되든가요. 그래서 이제 철도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중년 사내의 이야기를 아주 잔잔하게 표현했죠. 가족 이야기도 같이 하면서.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일찍부터 철도 효율화를 추진한 케이스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문제점들이 적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입하려고 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철도 그러니까 적자 노선을 넘기는 것, 이거 제3섹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먼저 도입했던 정책이에요. 지금 그 방식으로 해서 27개 철도 노선, 600km 정도가 이렇게 넘겨졌다가 결국은 폐선되는 길을 걸었다고 해요. 근데 흔히들 정부나 아니면 그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철도가 줄어들면 그거를 버스가 대체할 것이다. 시내버스나 아니면 시외버스들이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그 논리를 폈었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요. 오히려 그러니까 철도가 줄어들면 버스 이용객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통 자체가 불편해지니까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고립화되고 공동화되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의 상권은 더 죽어가고요. 그러면서 결국 그 지역이 몰락하는 길을 걷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차 이용객도 적었는데 버스 회사를 거기 다니게 하면 버스도 적자를 볼 테고 버스 회사도 노선을 빼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예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약자들의 이 교통권이라고 하는 거. 지역 균등 발전이라고 하는 원칙 이것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그 과도한 적자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그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적자가 아닌 흑자를 어떻게 내게 만드느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흑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자 폭을 줄이거나 조금 그 효율화시키는 방법들이 좀 있지는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이런 거인 거죠. 지금 현재 그 철도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노선이 경부선 KTX 노선이거든요. 근데 이 노선을 지금 수서발 KTX 자회사 가장 알짜 노선이라고 불리는 이 노선을 지금
떼어내려고 하잖아요. 네. 코레일에서. 그러면 사실은 흑자를 볼 노선이 떼어내지면 적자가 나는 구멍들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흑자가 나는 노선은 노선대로, 적자가 나는 노선은 노선대로 운영을 하면서 흑자폭이 나는 곳을 적자를 메꾸는 방식.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수서발 KTX처럼 알짜 노선을 떼어내고 또 적자 노선처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벽지 노선 같은 적자 노선을 떼어내면 결국은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정부가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는 중단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반대의 방법으로 노선을 선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노선을 하죠.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서발 KTX를 떼어내지 않고 적자 노선도 떼어내지 않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회를 해야 된다.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선회해야 된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닷새 동안 아주 고생해서 취재를 하셨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령 1000호를 한호 앞둔 한겨레 20일 이번 주에는 어느 때보다 읽을 거리가 넉넉합니다. 육사 지방선거 특집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정권 심판론은 뜨지 않고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경쟁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 지지도마저 50%를 넘나들면서 야권에는 이대로 가면 필패라는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야당 앞에 놓인 운명의 배기를 짚어봤습니다. 요즘 이분을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죠. 철학자 강신주 씨입니다. 쓰는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고 텔레비전 예능 프로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가히 강신주 현상이라 이를만 합니다. 이분의 강점은 저잣거리 언어로 생활인들이 갈구하는 메시지를 입맛에 맞게 전달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대중의 뜨거운 호응과 달리 주류 학계에서는 뜨겁고 빠른 그의 인문학에 대해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신주 현상의 심층과 이면을 짚었습니다. 21의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이었습니다. 약진 캄보디아 관련 반론 보도. 한겨레 21은 지난 1월 27일 제996호 표지 이야기 등 최근 캄보디아 시위대 유혈 진압 사태 관련 보도에서 현지 야당 지도자와의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약진 통상 캄보디아 현지 법인과 이번 시위 진압에 참여한 캄보디아 9.11 부대가 부지, 지분 등을 공유하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약진 캄보디아는 9.11 부대와 어떤 유착 관계도 없으며 시위와 관련하여 군의 어떠한 진압 요청도 한 바가 없다. 또한 약진 캄보디아의 공장 부지는 군부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군과 부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지 약진 캄보디아의 지분 100%는 약진 통상 소유로 캄보디아군과 어떠한 지분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진 캄보디아는 자사 소속 근로자들이 유혈 진압 사태로 이어진 지난 1월 2일 정오에 있었던 시위를 주도하거나 다수 근로자들이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장 인근에선 외부 시위대가 군과 충돌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귀가 조치를 하였으며 자사는 현지 법령 및 ILO의 권장 근로 조건을 잘 준수하고 있으므로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